나는 정말 운이 나빠. 나는 하는 것마다 왜 다 잘 안 되지? 혼자 처절하게 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잊혀지지 않는 아픔의 기억들이 많으신가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훨씬 낫다. 내가 이렇게 없어져도 아무도 내가 죽은 걸 당분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나는 왜 태어났지?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찾고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뭔지 내가 좀 알려줄게. 하루 만에 내가 굉장히 충만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내 삶의 의미 찾기.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미래로 넘어가기.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하실 때 저에게 주제를 말씀해 주시기를 혼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혼자 울고 있는 사람들, 사회로 나오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라는 엄청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멋지게 강의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진솔한 나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늘 저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나가서 가족 얘기, 과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또 24만 5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유튜브를 볼 때마다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던 시절, 고통을 겪었던 시절, 죽고 싶었던 시절의 얘기를 하면 자꾸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를 차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몇 명 빼고 많은 사람들이 저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 같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최소 내가 100살 산다라고 해도 어떤가요? 오늘 나는 너무 어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두 잘 살고 싶을 거예요. 잘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학교에 출근하는 날 외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 특히 죽음을 이미 시도해 봤거나 죽고 싶은 마음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이런 심각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100%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나 간절히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힘들 때는 스스로 희망을 찾고 스스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이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할 용기도 안 생겨요. 네, 저도 어릴 때부터 소아 우울증으로 시작해서 청소년기에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부산 출신이고요. 20살에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면서 대학 입학 후부터 가난, 외로움, 처절한 우울증 이런 것들을 아주 극심히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망원경을 끼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빨대 2개를 꽂아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외로움, 고통밖에 보이지 않고 한치 앞에 미래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외로움과 우울이라는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 우울한 감정이 제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 자존감의 힘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이름이 우리상미인 줄 알았어요. 성이 우리인 줄 알았어요. 늘 저희 아버지는 우리상미, 우리상미. 그래서 제가 5살 때 자기소개를 하면서 저는 우리상미입니다 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암투병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이제 돌아왔는데 수도 단절, 그리고 전기가 끊겼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이 방에서 이제 나가라 이런 것들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는 신께 열심히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57살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데려가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세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내 친구들은 이렇게 살지 않던데. 막 죽도록 따졌어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미래가 안 보이는데 여기서 끝내도 나는 합당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옥탑방에서 그 소주 한 잔과 제가 모아놓은 수면제를 마구마구 먹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눈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나 강렬한 빛 때문에 눈이 아팠어요.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보니까 제가 안 죽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삐삐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간과 날짜가 나왔어요. 보니까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정말 오랫동안 흘렸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 눈을 뜬 게 너무 다행인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살아서 뭔가 할 일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다시 깨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책 하나를 제가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 책이 무엇이었냐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왜 그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냐면 제가 사는 삶이 마치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보자. 제가 아무 장이나 펼쳤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구절이 뭐였냐면,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 너무나 큰 함성처럼 들렸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아,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지라고 저에게 질문해 보니까 저에게는 그 질문조차 제가 저에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오기가 들더라고요. 그 오기에 불을 지핀 게 뭐였냐면요. 제가 이틀 만에 삐삐 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발신 메시지 0건. 더 오기가 생겼어요. 고독사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죽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없어져도 아무도 내가 죽은 걸 당분간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너무나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때 제가 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진짜로 살고 싶구나. 저는 매일 상담하면서도 깨닫습니다. 저에게 오는 저는
자해 시도, 자살 시도한 청소년들은 저희 센터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른 한 명만 있다면 이 아이들이 그런 자해, 자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이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한 명도 진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더라고요. 살고 싶은 욕망이 정말 강한데 이것이 살고 싶은 욕망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너는 지금 고통을 끝내고 싶은 거지 죽고 싶은 게 아니야.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이 힘든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이 삶을 끝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 말만 해줄 수 있어도 정말 먹구름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삶의 의미를 찾고 고통을 끝내는 방법이 뭔지 내가 좀 알려줄게. 여러분들이 그런 상담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24살) 그 옥탑방 그리고 다시 깨어났던 그날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제 나이가 24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끝날 뻔했지만 덤으로 새로 얻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인생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제가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덤으로 얻은 제 생명에 대한 보답이고 은혜 갚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봉사활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해외 입양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나는 노량진 수산시장 생선 쓰레기통에 탯줄을 단 채로 버려진 아이였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우리 엄마는 미혼모였고 나는 거기에 버려졌다라는 정보만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인이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너 한국에 가면 나 엄마 찾는 거 좀 도와줘.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은혜 갚을게. 제가 그랬어요. 그 엄마를 왜 만나고 싶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아주고 싶다고. 고생했다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나를 버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죄책감 속에서 힘들어했냐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전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조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 친구는 이렇게 자기 초월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엄마를 찾기 위해서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라는 곳을 제가 찾아갑니다. 거기에 가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미혼모와 미혼모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혼모들을 만나보니 이 아이를 내가 버리면 키울 사람이 없어서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내 삶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내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런데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 중에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시 생명을 얻고 나서 보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 내 삶의 의미 찾기, 나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미래로 넘어가기, 끊임없이 그 작업을 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10년째 교육한 날 10년째 그 안에 있었던 분이 이제 출소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출소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버림받았다라는 그 분노 때문에 이분은 묻지마 범죄를 너무나 많이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정말 닥치는 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한 번도 반성해 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나 또한 세상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매일매일 고민하고 찾아봤더니 놀라운 걸 발견했대요. 내 마음속에도 강렬한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소년원 아이들 교육 가면 꼭 내 얘기를 해주시고, 이 아저씨처럼 후회하면서 살지 말고 지금도 얼마든지 네 인생은 변할 수 있으니 인생의 의미를 빨리 찾길 바란다고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그 아이들의 간식비로 써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출소하시면서 아무도 없는 그 교도소 밖을 가족 한 명 없이 혼자 나가던 그분이 건물을 향해 돌아서서 큰 절을 하시더라고요. 교도소에서 10년 있고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교도소 건물을 바라보면서 큰 절을 할 때는 뭐였을까요? 내가 이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감사합니다라는 절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사는 동안 내 삶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혼자라는 생각에 혼자 처절하게 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좋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스펙을 이미 획득하신 겁니다. 치유자 중에서 가장 좋은 치유자는 상처 입은 치유자래요. 그래서 고통도 스펙이 될 수 있고 내가 숨기고 싶은 과거의 일들도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의미 치료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죽음의 수용소에서 프랭클 박사는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꿈을 꿨는데 3월 30일에 우리가 석방될 수 있다라고 꿈속에서 누가 말해줬대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니면서 3월 30일에 석방될 거야, 나는 30일에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3월 31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날 밤에 죽었어요. 자살이 아니라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대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플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너무나 큰 좌절에 빠졌겠죠. 그 좌절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플랭클 또한 너무나 큰 고통을 그 안에서 겪죠. 플랭클은 그 안에서 의미 치료의 기반이 될 책을 쓰고 있었는데 책 원고 전체를 빼앗겨요. 그리고 발가벗겨집니다. 옷을 다 빼앗기죠. 그리고 채찍을 맞았고요. 온몸의 털을 다 깎입니다. 서로 알아볼 수도 없는 모멸감의 극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플랭클은 말해요.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감정 하나를 꼽으라면 모멸감이다. 자, 그런데 이 모멸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감정이지만 어떤 치욕적인 상황을 겪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도 우리는 키울 수 있다는 걸 이 안에서 발견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어졌을 때, 내가 명예도 권력도 돈도 가족도 모든 걸 다 잃고 온몸에 털까지 잃고 정말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바닥까지 갔을 때 놀랍게도 생존에 필요한 두 가지 감각이 발동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머와 궁금증이었대요. 여러분, 우리 생존에 정말 필요한 두 가지 감정은 유머와 궁금증이다.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털이 다 깎이고 누군지 구별조차 안 되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거기서 웃기 시작했대요. 얘들아, 울지 마. 지금 울어서 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되게 웃기지 않냐? 우리 이렇게 털 다 깎고 나니까 못생긴 놈, 잘생긴 놈도 없고 구별도 안 돼. 예, 우리 다 너무 비슷해 보이지 않니? 그리고 서로 막 마주보고 웃더래요. 그런데 이 웃음이 긴장감을 너무나 완화시킨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플랭클은 그날부터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제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노역에 끌려가면서 채찍을 맞으면서 노역에 끌려갈 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노역 끝나고 밥 먹고 나면 전부 다 막사 옆에 빈 공터에 모여, 그리고 만담 쇼를 열 거야. 자, 만담 쇼의 오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풀려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웃긴 해프닝이야. 하나씩 웃긴 얘기 정해와.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웃게 해주자. 처음에 아무도 안 왔대요. 그런데 1명, 2명, 5명, 10명 모이고 그 살벌한 수용소 안에 저녁에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미치료에선 말합니다. 유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초연함을 길러준다라고 말합니다.
운명을 피하지 말고 내 손으로 그 운명을 잡겠다고 결심하라. 그러면 내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살아나간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사람들은 궁금증을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플랭클은 매일 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이를 닦지 않아도 잇몸은 더 건강해졌고 상처가 나도 곪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생존 의지다. 나는 살아나가겠다. 오늘 하루를 잘 견디겠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버리지 말자. 그러면 내 육체적 질병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생존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수용소 생활을 잘 견뎌냈다는 거죠. 자, 어느 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더 혹독한 수용소로 우리는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차에 탔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창문 밖으로 해가 지는 것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수용소 안에서 해가 지면 그 해 지는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우리 오늘 밤에 또 가스실에 끌려가는 건 아닐까? 오늘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의미를 찾고 그리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미래의 목표를 가지려고 노력했더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리칩니다. 얘들아, 여길 봐. 저 노을을 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밖에 있을 땐 몰랐어. 그런데 저 노을을 봐. 너무 아름답지 않아? 맞아. 세상이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에도 더 도취될 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플랭클은 어느 날 노역을 하면서 발을 심하게 다칩니다. 극심한 발의 통증으로 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때 플랭클은 또 한 번 나의 정신을 활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생각을 어디로 가져가자? 미래로 가져가자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쾌적하고 고급스러운 강의실,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고 수용소에서 내가 겪은 심리 상태 그리고 의미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통을 이기는 데 성공했고 발의 통증이 사그러들더래요. 그런데 내가 육체적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상상을 했더니 이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빅터 플랭클은 그 해방된 이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로고테라피 강의를 돌아가시는 그 90세가 되던 해까지 끊임없이 그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 있을 때는 생각을 어디로 이동하자? 미래로 이동하자. 미래로 이동하고 내가 되고 싶은 걸 꿈꾸고 그것을 마음껏 상상하자. 그리고 독일인 교도소장들이 다 나빴느냐? 몰래 유대인들을 위한 약을 사고 옷을 사서 몰래 나누어주는 교도소장들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헌신이었죠. 목숨을 건 희생은 짐승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인간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오래 앓았다고 했잖아요. 저를 고친 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무의미하고 내가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하루 만에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충만한 마음을 줄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나보다 힘든 사람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도 내가 가끔이지만 타인을 위해 봉사활동합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실까요? 굉장히 번쩍 드시네요. 훌륭하십니다.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밤하늘에 밝은 달이 떠 있습니다. 자, 밝은 달이 떠 있는데요. 어떤 날은 폭우가 몰아치고 먹구름이 잔뜩 끼면 이 달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할게요. 먹구름이 잔뜩 가려서 빛 한 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달이 우주상에서 사라진 건가요? 잠시 가려졌을 뿐인가요? 맞습니다. 잠시 가려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해보셨죠? 보물이 없는데 선생님이 찾으라 라고 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찾지 못했을 뿐 반드시 보물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죠? 찾으러 다녔어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으러 다니고 발견했을 때는 마음이 어땠나요? 너무나 기뻤죠. 이게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반드시 숨겨져 있어요. 반드시 숨겨져 있고 그걸 발견하면 우리는 보물을 발견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가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발견되길 기다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KBS 아침마당에서 이런 비슷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 인생의 의미를 기록하자. 그래서 자서전 쓰기를 한번 해보시라 이런 걸 방송에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강원도 영월이라는 폐광촌 할머니들 모임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마을은 젊은이들 다 떠나고 80 넘은 노인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의 꿈은 내일 아침에 눈 안 뜨고 자는 잠에 가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오늘 방송 보니까 모든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내 인생도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일기를 써봐라, 자서전을 써봐라 하는데 우리 마을에 한번 와주실 수 있어? 이러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탄광촌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서전 쓰기 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저랑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내면서 한번 해보자. 80세 넘으신 분들이 한 20명이 오셨어요. 근데 그날 충격을 받았어요. 뭐였냐면요. 할머니들 중에 반 이상이 본인의 이름도 못 쓰는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었어요. 수업의 제목이 뭐였어요? 자서전 쓰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유, 사실 나는 내 이름도 못 쓰는데 그러면 나는 다음 주부터 오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글도 못 쓰는데 자서전 쓰기 반에 온 이 할머니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나도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남기고 싶다라는 욕구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 카메라를 갖고 올게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입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제가 찍고 그걸 제가 받아 써서 제가 자서전을 써드릴게요. 이랬어요. 그 다음 주부터 미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냐면요. 서로 앞에서 누가 카메라 앞에서 말 좀 길게 하면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그리고 의미를 찾기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나이만 먹었어 했던 분들이요. 찾기 시작하니까 나는 애를 5이나 낳아서 키웠어. 이 5명이 시집장가 가서 2-3명씩 낳아서 손주 손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중에는 나는 학교 문턱도 못 가봤지만 박사가 2명 나왔다. 그리고 대기업에 몇 명이 들어갔다. 막 본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오신 할머니들 중에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만에 그 과정을 끝내고 내 인생 책 한 권을 낳았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제목으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북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날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할머니들이 전부 다 나와서 작가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는 최영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작가 최영래입니다. 내가 작가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 그 마을에 한글 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80이 넘으셨는데도 오늘부터 글을 배워서 나의 자서전을 쓰겠다라고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내 인생의 의미를 기록하고 싶고 그리고 내 인생에 업적을 남기고 싶은 욕망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일기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오, 있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내가 겪었던 힘든 감정, 내가 오늘 힘든 이유가 뭐지? 상미야, 자기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예요. 상미야, 오늘의 감정은 뭐야? 외로움이야. 왜 외로워? 왜 외로워? 그 감정이 왜 생겼을까? 그럼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도와줄까? 세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도와줄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힘든 감정과 대화를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기를 쓰는 것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의미 있게 저장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무조건 빨리 잊고 무조건 미래로 나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의미 있게 저장하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네, 이것이 의미치료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해방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삶의 의미 어떻게 찾는 건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의미치료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 이건 제가 해보니까요, 초등학생 고학년부터 노인들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창조 가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한번 시작해보자. 무언가를 창조해보자. 자, 창조 가치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요, 육아, 예술 창작, 학문, 봉사활동입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보육원 아이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제가 가게 된 이유는 우리 미혼모들 중에도 보육원 출신 아이들이 많고 소년원 아이들 중에도 보육원 출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이 정말 좋은 어른 한 명을 못 만나면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 보육원 아이들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었냐면 너무 도움받는 삶만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보육원에서 나오고 자립청년이 되었을 때도 누가 더 안 도와주나, 누가 더 안 도와주나 계속 도움만 바라고,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창조해 나가고 뭔가를 해볼 생각을 별로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에 이제 그 우리 보육원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일주일 동안 갔어요. 더 가난한 아이들이 사는 마을로 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봉사했어요. 그랬는데 밤이 되니까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너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는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나의 작은 봉사에 가난한 마을의 아이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뜨겁고 내가 처음으로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도움만 바라고 도움에 중독되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봉사활동에 중독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훨씬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고등학생들이 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은 이처럼 사람을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 가치입니다. 아까 탄광촌 할머니들 얘기 드렸죠. 내가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를 5이나 키웠어. 이 할머니가 한 건 뭔가요? 위대한 창조 가치를 실현한 겁니다. 생명을 낳아서 키운다는 것, 우리가 한 생명을 낳아 키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로 끝난 것 같고 너무 우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말해주세요. 육아는 창조 가치에서 1순위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자, 체험 가치입니다. 체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여러분, 저희 보육원 아이들, 미혼모들, 교도소 사람들, 네, 입양인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나에게 좋은 안내를 해줄,
너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런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인생은 너무나 놀랍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그 좋은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엄청난 체험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을 준 한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내가 만난 은인이 얼마나 많나요? 나를 살려준 사람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준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많이 용서하기도 했겠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용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대 청년들 중에 자립 청년들의 자살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얘들은 처음에 부모에게서 버려지고 20살에 국가로부터 한 번 더 버려집니다. 이제 보육원에서 나오면 혼자가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좀 도와주는 돈은 있지만 이 아이의 안녕과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런 자립 청년이 있다면 내가 2달씩 데리고 살아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2달씩 데리고 사는 걸 한번 해봤어요. 어렵더라고요. 예. 좋은 케이스들도 있지만 가슴 아픈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24살인데 심지어 암 수술까지 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하는 날 보호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저희 센터의 상담사님들이 함께 가서 그 아이를 퇴원시켰어요.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미역국을 하루 종일 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한번 보살펴 봤어요. 이 아이에게 따뜻한 존재, 체험 가치를 한번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엄마처럼 잔소리하고 엄마처럼 한번 병간호하고 이걸 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달 만에 제가 자고 있을 때 짐 싸서 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편지 한 장을 남겨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엄마도 아닌 주제에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써 있었어요. 제발 나를 찾지 마라. 내가 마음이 좀 풀리면 스스로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찾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슬펐어요. 그러나 이 편지에서 저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가정집은 어떤 곳이구나를 느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라는 존재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 존재인지를 얘가 체험했구나. 그래서 저는 그 편지 잡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는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또 죽고 싶을 때 여기 가면 자기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 거니까요. 마지막입니다. 태도 가치예요.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시련이라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육체적 고통, 경제적 고통,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는 고통, 직장에서 겪는 고통, 지금은 벗어날 수 없지만 나는 나의 태도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그래서 그래, 내가 배울 게 있겠지. 이 시련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겠지. 그럼 매일 한번 기록해보자. 오늘은 이 고통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나 한번 기록해보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바로 태도 가치입니다. 자, 운명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필연 운명과 선택 운명이 있습니다. 필연 운명은 뭔가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 나에게 주어져 있었던 운명이에요. 나의 부모, 나의 가난, 그리고 내가 당했던 수많은 고통들. 상담 현장에서는 60세, 70세가 되어서도 상담 와서 계속 가족 원망, 40년 전에 돌아가신 부모 원망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평생 필연 운명의 고통에 갇혀서 선택 운명을 누려보지 못한 분들이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보육원 아이들은 어때요? 이미 깨달은 겁니다. 선택 운명,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저 이제 만 18세 돼서 보육원 나와요. 근데 저 이제 선택 운명 살 거예요. 선생님, 저 20년, 30년 후 되면요,
제가 해외 봉사단장으로 걔들 데리고 나갔거든요. 선생님 밀어내고 제가 그 자리 설 거예요. 제가 봉사단장 돼서 제가 동생들 데리고 끌고 나올 거예요. 저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 운명을 선택하고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니체가 말한 개념입니다. 가수 김연자 씨가 떠오르죠. 자, 그런데 이 아모르 파티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번 외쳐보죠. 함께 읽어요. 시작.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축복하라. 누가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이렇게 아모르 파티를 외치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처음 오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강연을 듣고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청중분께서 질문하셨던 것들 중에 아주 극심한 우울이나 불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이 부정적인 감정이 감소가 될 수 있는지 혹시 그 사례가 있다면 공유를 해주시겠어요?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 겨울에 저희 센터에 온 아이였습니다. 중1 여자아이였고요.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어요. 학교폭력의 피해자였고, 그리고 이 아이는 온몸의 뼈가 다 부러져서 7번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걷지 못한다라는 판정을 이미 받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센터에 와서 처음 한 말이 울면서 선생님, 저는 왜 또 살아버린 걸까요? 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도 애가 계속 한 말은 그거였대요. 왜 제가 또 살아버린 걸까요? 근데 상담받을 생각은 어떻게 했어?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죽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나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병원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너까지 왜 이러냐고 두 분이 더 화내고 더 부부싸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가 정말 내가 귀한 존재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한번 사랑을 줘보자. 그리고 정말 따뜻하게 해줘보자. 그래서 이 아이의 휠체어가 상담센터에 도착하는 날마다 저희가 길에 나가서 박수치면서 이 아이를 환영했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휠체어를 저희가 끌고 들어가고 이 아이가 가진 유능한 장점,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너 어릴 때 하고 싶은 꿈이 있지 않았니?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는 거 있지 않을까? 이걸 계속 했거든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얘가 중2 나이예요. 친구들은 지난달에 중등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면요, 고등 검정고시 시작했는데요, 얘가 얼마 전에 웃으면서 저희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인생 살아볼만 해요. 왜? 그랬더니 이러다가 저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대학 갈 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매일 일기 쓰기 숙제를 줬어요. 매일 일기를 쓰자. 과거를 의미 있게 저장하자. 네. 그래서 네가 당했던 힘들었던 일, 누구한테 말 못했던 거 실컷 써. 너무나 열심히 잘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책이 나와요. 놀랍죠? 그래서 얘가 그래요. 선생님, 인생이 살아볼 만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험 가치예요.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리고 창조 가치예요. 그리고 세 번째 태도 가치예요. 내가 앞으로 걸을 수 없을 수도 있어. 인정.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아이는 어떤 태도 같이 써왔냐면요, 나는 이 책을 내서 나처럼 자살 시도하는 청소년들한테 읽히겠어. 그리고 독서 토론하겠어. 그리고 상미쌤처럼 북콘서트 할래.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 자살 예방 강사 될 거야. 이걸 썼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나도 내 삶의 의지를, 아니면 삶의 의미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이 의지를 유지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 미디어에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우울한 청소년들이 그게 굉장히 극심해지다 보니까 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죽고 싶어도 죽을 힘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의지가 필요할 텐데, 그 의지는 또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진짜 우울하고 힘든 사람은 운동화 신을 힘이 없어요. 왜 누구에게 도움을 안 청해? 그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 누군가의 도움을 우린 받아야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의지가 갑자기 생기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예요. 제가 아까 저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강의도 다 없어지고 갑자기 집에 있게 됐어요. 저에게도 너무 극심한 우울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하나를 걸어놓고 방구석 고민상담실 해서 시작했거든요. 현실에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기어서라도 가고 그 사람한테 전화 걸어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라고 채팅에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왔다. 유튜브란 세상이 있다. 유튜브에서 내가 나에게 도움될 강의를 찾아서 들어라. 키워드만 쳐라.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전화하셔도 무료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나를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지를 내가 갑자기 갖긴 어려우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자. 근데 꼭 오프라인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것들을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없다 이러면 저한테 메일 주세요. 그 의지를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